빗방울이 차갑게 차창을 두드렸다. 테헤란로의 오후는 잿빛 하늘 아래 갇혀 있었다. 수많은 차들이 붉은 미등을 켠 채 거대한 주차장처럼 멈춰 섰고, 도시의 심장부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번져나갔다. 박서준은 제네시스 G92의 뒷좌석에 앉아 무심하게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세상은 7년 전 그날 이후로 줄곧 이렇게 무채색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흐릿한 차창 너머로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멜로디가 그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얼어붙은 피가 역류하며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한 감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아내 수진이 딸 혜운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 무덤 속에 함께 묻혔어야 할 그 노래가 지금 서울의 가장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새벽 서울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작은 방에서 김민아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8살 아이의 아침은 동화책이나 만화 영화 대신 낡은 공책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목록들, 식료품, 할머니의 약 복용 시간,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2주가 흘렀다. 의사는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그 안정이라는 단어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싼 약값을 해결해주지 못했다. 평생을 간호사로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봤던 할머니가 어째서 기계에 의지한 채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지 그 안정은은 설명해주지 않았다. 미나는 익숙하고 능숙한 손길로 이를 닦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옅은 갈색 머리를 따았다. 비좁은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오면 오늘 더 많은 차들이 유리창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건 절실하게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의미했다. 같은 시각 약 15km 떨어진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박서준은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바다 같은 킹사이즈 침대에서 깨어났다. 42살의 그는 부동산 개발로 제국을 건설했다. 텅 빈 부지를 쇼핑센터와 아파트 단지로 바꾸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의 저택은 성공의 기념비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나눌 사람이 없는 성공은 쓴맛만 남길 뿐이었다.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다. 완벽한 아메리카노를 내리는 비싼 기계. 12명은 좋게 앉을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재무보고서. 숫자는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는 창밖으로 그의 오랜 운전기사인 김 기사가 아끼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을 정성껏 닦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차는 서준이 진정으로 아끼는 몇 안 되는 소유물 중 하나였다. 아내 수진과 함께 시골길을 달리며 미래를 그리던 더 단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 7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까지 미나가 돼지 저금통에 든 몇 푼 안 되는 돈을 세며 할머니의 다음 약값을 계산하고 있을 때 서준은 책상 위 액자를 응시했다. 아기 혜운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 그들이 죽기 불과 몇 주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 시절 서준은 행복한 결말을 믿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의 분리된 세계가 테헤란로의 한 신호등 앞에서 충돌하리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두 외로운 영혼은 또 다른 하루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운명이 이미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위해 조각들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름 폭풍은 오후가 되자 맹렬하게 서울을 강타했다.
하지만 김민에게는 맑은 하늘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할머니의 약값은 24만 7천여 원이었고 그녀의 저금통에는 정확히 3만 1천여 원이 들어있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그녀는 일해야만 했다. 조심할게요. 할머니. 그녀는 텅 빈 아파트를 향해 속삭였다. 마치 할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들을 수 있다는 듯이. 한편 서주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40층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같은 폭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리버사이드 개발그룹과의 회의는 1시간 전에 끝났지만 그들의 거절은 여전히 쓰라렸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돈이 넘쳐났다. 구로구 지역 주택사업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다. 박 회장님, 저렴한 주택은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수석 투자자가 그렇게 말하며 제안서를 회의 테이블 너머로 밀어냈다. 그의 검증된 실적. 수진이 지역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도왔던 것과 같은 가족들을 몰아내는 고급 콘도와 쇼핑 플라자. 돈은 되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는 프로젝트들. 집으로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회장님, 김 기사가 조용히 노크했다. 그들은 테헤란로로 합류했고 빗줄기는 와이퍼가 거의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앞 유리를 강타했다. 바로 그때 미나가 나타났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서주는 멈춰 선차들 사이를 움직이는 작은 형체를 보았다. 그녀의 밝은 노란색 우비는 결심의 등대 같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손을 저었지만 몇몇은 창문을 내리고 그녀가 일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차에 다다라 조수석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서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 날씨에도 굴하지 않는 그녀의 끈기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가 앞 유리를 닫기 시작했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멜로디는 빗속으로 부드럽지만 선명하게 흘러 들어왔고 서준의 피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불가능했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노래, 그 정확한 음표, 그 애절한 진행은 우리 작은 별이었다. 수진이 잠 못 이루는 딸 혜은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 그녀는 비밀리에 그 곡을 썼고 녹음하거나 서준 외에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7년 전 수진과 하은과 함께 묻힌 그들의 가족만의 사적인 보물이었다. 서준의 손이 가죽 시트를 너무 세게 잡아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려는 듯 세차게 뛰었고 불가능한 멜로디는 계속되었다. 하나하나 수진이 부르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일까? 서준은 숨이 턱 막혔다. 빗줄기가 흐르는 유리창 너머로 멜로디가 계속되자 그는 아이의 얼굴을 더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가적 이성은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노래만이 그의 세상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니었다. 폭풍과 창문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도 서준은 그 아이의 눈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시선을 사로잡는 청록색, 거의 터키석에 가까운 빛깔. 하지만 그의 가슴을 조여오게 만든 것은 단순히 색깔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의 오른쪽 눈에는 마치 푸른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처럼 작은 갈색 반점이 있었다. 인구의 1% 미만에만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유전적 상태인 홍채 이색증. 혜은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특징이었다. 서준은 혜은이의 6개월 검진 때 소아과 의사가 설명하던 것을 기억했다.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마르티네즈 박사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사실 꽤 아름답죠.
아마 크면서 그 독특한 눈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을 겁니다. 혜은이는 잘할 기회가 없었다. 적어도 서준은 7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다. 아이는 능숙한 솜씨로 앞 유리 닦는 것을 마쳤고, 서준은 허둥지둥 지갑을 찾았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지폐를 제대로 꺼낼 수조차 없었다. 김 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준은 그를 무시하고 아이가 돈을 받으러 다가오자 창문을 내렸다. 비가 즉시 그의 비싼 양복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갈라져 나왔다. 아이는 얼굴에 비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미나예요. 김미나. 김미나.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쩐지 익숙한 울림이 있었다. 서준은 필사적으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몇 살이니? 미나야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8살이요. 6월이 되면 9살 돼요. 8살. 지금 혜은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일 것이다. 서준의 머릿속은 불가능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혜은이는 2017년 10월에 죽었을 때 생후 4개월이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았다면, 만약 어떻게든 수진이 그들의 죽음을 위장했다면, 혜은이는 지금 정확히 8살일 것이다. 그녀는 정확히 미나의 나이일 것이다. 우연의 일치들이 그의 심장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법정의 증거처럼 쌓여갔지만 그의 이성은 믿기를 거부했다. 노래, 눈, 나이, 각각의 세부 사항은 단독으로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함께 모여 논리를 거스르는 패턴을 형성했다. 여기 서준이 말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주는 5,000원이나 10,000원 대신 50,000원짜리 지폐를 그녀에게 건넸다. 잔돈은 가지렴. 미나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침마다 혜은이의 아기 침대에서 보던 그 눈과 너무나도 닮은 눈이었다. 정말이세요. 아저씨, 이거 너무 큰 돈인데요. 괜찮아. 미나야, 혹시 이 길모퉁이에서 자주 일하니? 보통 방과 후에나 주말에요. 돈이 필요할 때요. 아이는 말을 멈췄다. 아마도 낯선 사람과 가족의 어려움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서준은 결심한 듯 말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기 와줄 수 있겠니? 미나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지폐를 꽉 쥐고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여전히 그 불가능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음 차로 이동하자 서준은 창문을 올리고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김 기사는 운전을 시작했지만 서준은 차가 움직이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7년간의 슬픔, 7년간 가족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마치 살과 피를 가진 유령처럼 나타나 수진의 비밀 노래와 하연이의 독특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죽음에서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가족은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 후에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폭풍을 뚫고 텅 빈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서준은 방금 자신의 딸을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7년간의 슬픔이, 7년간의 체념이 단 몇 분 만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유령처럼 저택을 배회했다. 7년간 그를 올감했던 슬픔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희망이라는 낯선 감정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미나와의 만남을 초 단위로 되감았다. 아이의 목소리,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던 비냄새,
5만원자 1원짜리 지폐를 받아 들었을 때 놀라움으로 동그래지던 청록색 눈동자까지. 24시간 전만 해도 미친 소리라고 치부했을 결심이 동틀 무렵 그의 마음속에서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백수진 탐정에게 전화했다. 백수진은 25년간 실종자들을 찾아온 베테랑이었다. 그녀의 성공률은 기적에 가까웠다. 52살의 그녀는 가출 청소년, 유괴된 아이들, 허공으로 사라진 성인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새벽 6시에 박서준 회장이 전화해 죽은 아이가 살아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조차도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박 회장님, 엄청난 상실을 겪으신 점 이해합니다. 그녀는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때로는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준은 그녀의 책상 위로 서류 폴더 하나를 밀었다. 안에는 아기였던 혜은이의 사진, 의료 기록, 그리고 수진이 우리 작은 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담긴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김미나라는 아이를 조사해 주십시오. 8살이고 할머니 김씨와 함께 구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백탐정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회의적인 것에서 흥미로운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들은 매우 특정한 유전적 표식이군요. 그녀는 혜은이의 홍채 이색증 클로즈업 사진을 검토하며 인정했다. 48시간 주십시오. 그녀의 조사는 김 할머니가 2주째 입원해 있는 성누가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사립탐정이라는 신분과 수십 년간 법집행기관에서 쌓아온 인맥을 이용해 그녀는 행정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김 씨, 67세, 은퇴한 간호사, 친자식은 없으나 2018년 1월 김미나의 법적 후견인이 됨. 그 시기는 백탐정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서준의 가족 사고가 있은 지 정확히 3개월 후였다. 하지만 백탐정이 즉시 서준에게 전화를 걸게 만든 것은 미나의 의료 기록이었다. 박 회장님, 앉으셔야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다. 김미나 양은 혈액형이 AB형 RH입니다. 인구의 1%도 차이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 서준의 날카로운 숨소리는 그가 그 중요성을 이해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하은이도 AB형 RH였어요. 그가 속삭였다. 더 있습니다. 방문 중에 미나 양의 예방접종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영악이 예방접종의 흉터 패턴이 16년 9월생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시기와 종류와 일치합니다. 하은이의 출생월이었다. 백탐정은 자신이 밝혀내고 있는 사실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 할머니는 2017년 12월에 은퇴할 때까지 성누가 병원에서 소아과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의료 장비, 물품, 심지어 기록에도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아이의 신분을 새로 만들려고 했다면 그녀가 해낼 수 있었겠군요. 서준이 말을 맺었다. 후견인 서류에 따르면 미나는 김 할머니가 양육권을 가졌을 때 생후 약 14개월이었습니다. 회장님, 만약 따님이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면 2018년 1월에 정확히 14개월이었을 겁니다. 서준은 전화기를 너무 꽉 쥐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김 할머니는요,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관찰하는 동안 대부분 진정제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작은 오르골이 있더군요. 태엽을 감으니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흥얼거리며 녹음했습니다. 백탐정은 오디오 파일을 서준에
휴대폰으로 보냈다. 그가 그것을 재생했을 때 그의 무릎은 거의 풀릴 뻔했다. 수진이 부르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하나하나 틀리지 않는 우리 작은 별이었다. 백탐정님,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아내는 단순히 우리 딸을 그 차 사고에서 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했던 누군가로부터 딸을 구해낸 것 같습니다.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불가능은 진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서준은 눈에 띄는 검은색, 제네시스 대신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테헤란로로 돌아왔다. 군중 속에 섞이고 싶었지만 미나는 가벼운 이슬비를 뚫고 그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그의 심장을 건너뛰게 만들었다. 또 오셨네요. 아이는 청소 도구를 들고 그의 차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약속은 지켜. 서준은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더 가까이, 더 좋은 빛 아래에서 보니 혜은이와 닮은 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코 모양, 웃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까지. 마치 그가 묻었다고 생각했던 딸의 홈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나의 평소 밝은 에너지는 오늘따라 어두워 보였다. 무세운 일 있니? 서준이 물었다. 할머니가 어젯밤에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40만 원이나 한대요. 보험도 안 되고. 미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아마도 낯선 사람과 가족 문제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냈을 것이다. 서준은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나야, 내가 도와줄까 어쩌면. 우리 같이 할머니께 가볼 수도 있고. 그 제안은 잠시 허공에 맴돌았다. 미나는 마치 사람들의 진심을 평가하던 수진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정말요, 아저씨는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데 오래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지. 1시간 후, 그들은 성누가 병원에 살균 소독된 복도를 걷고 있었다. 미나는 4차지 2호실로 앞장섰다. 그곳에는 김 할머니가 산소 튜브에 연결된 차에 67세라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약 때문에 계속 주무세요. 미나는 침대 가까이 의자를 당기며 속삭였다.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친절한 눈을 가진 50대 여성인 강 간호사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왔다. 미나 친구분이신가 봐요. 그녀는 서준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미나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네 얘기 정말 많이 하셔, 아가. 어떻게 천사처럼 당신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났는지 말이야. 서준의 맥박이 빨라졌다. 3년 전이었지. 미나의 할머니는 항상 신의 개입 같았다고 말씀하셨어. 어린애가 건물 복도에 혼자 무서워하며 서 있었다고. 말도 몇 마디 못하고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 강 간호사가 떠나자 미나는 부드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어제와 같은 그 애절한 멜로디. 하지만 이제 서준은 중요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었다. 절의 일부, 후렴구의 조각들. 수진이 부르던 완전한 노래가 아니었다. 우리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예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에 대해 많이 기억나진 않지만 이 노래는 기억나요. 가끔 꿈에서 이 노래를 듣고 깨어나면 더 많은 조각들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해요. 서준의 목이 메어왔다. 만약 미나가 혜은이라면 이것은 회복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보존된 어머니의 사랑의 마지막 메아리였다.
엄마에 대해 또 다른 것도 기억나니 미나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머리가 예뻤고 항상 꽃향기가 났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무서워했어요. 가끔 우셨는데 숨기려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서준은 단편적인 조각과 느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미나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러 나간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다. 잠시 동안 그녀는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 시선이 서준에게 멋져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표정이 날카로워졌다. 박서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언젠가 우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준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저를 아십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수진이가 당신 사진을 100번도 넘게 보여줬어. 그 애는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 서준 씨, 겁에 질려 있을 때조차도, 당신도 죽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진이는 7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수진이는 4년 전에 죽었어. 2022년 2월 15일 뇌동맥류였어. 정말 갑작스러웠지. 하지만 그 애는 미나가 안전한 걸 볼 만큼, 자기 딸이 살아남을 거라는 걸 알 만큼은 오래 살았어. 서준은 몸을 가누기 위해 침대 난간을 붙잡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시신을 확인했고 제가 묻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내 집 화장대 뒤에 방화 상자가 있어. 수진이가 나한테 약속하게 했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당신이 미나를 찾게 되면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할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차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서준 씨, 누군가 당신 가족을 죽이려 했어. 수진이는 그걸 직전에 알아차렸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한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그 애에게는 결정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었어. 어쩌면 연루되었을지도 모르는 경찰을 믿거나 아니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알아낼 때까지 혜은이와 함께 사라지거나. 서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날 연간실에 있던 시신들은 수진이는 간호사였어. 아는 사람도 인맥도 있었지. 자세한 건 나도 몰라. 하지만 어떻게든 해냈어. 사망진단서, 치과 기록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지. 사고로 입은 진짜 상처들을 치료하며 내 아파트에 숨어 있었어. 서준 씨, 그 애는 겨우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혜은이는 미나가 되었지. 새 출생 증명서, 새 의료 기록. 수진이는 내 육촌 동생이었어. 아무도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할 만큼 멀지만 내가 의심 없이 도와줄 만큼은 가까운 사이였지. 할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애는 4년 동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증거를 찾으려고 조사했어. 거의 다가갔을 때 동맥류가 그 애를 데려가 버렸지. 복도에서 다른 환자와 이야기하는 미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수진이는 아이가 더 크면 말해주고 싶어 했어. 당신 가족을 제대로 재결합시키고 싶어 했지. 하지만 서준 씨, 저 아이는 당신 딸이야. 바로 그때 미나가 음료수 3개를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자신의 세상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병원에서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작고 차가운 열쇠의 무게가 그의 온 존재를 짓누르는 듯했다. 세상이 뒤집혔다. 7년간 그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슬픔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은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수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죽었다. 혜은이는 죽었다. 그리고 살아있었다. 모순된 사실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를 혼돈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텅 빈 저택에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발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들렸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거대한 집은 이제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할머니가 말해준 대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손님방으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화장대 뒤 낡았지만 견고해 보이는 방화 상자가 있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기다린 것처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편지 몇 통과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편지 봉투에는 익숙하고도 그리운 수진의 필체로 나의 사랑하는 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펼쳤다.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서준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져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과 우리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날,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 했어요. 차 안에서 나는 희미한 기름 냄새, 끊어진 브레이크,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낯선 병원이었고 하은이는 내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경찰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진의 고통과 공포가 편지지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나는 죽음을 위장해야 했어요. 당신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이겠지만 그것만이 혜은이를 살릴 유일한 길이었어요. 나는 내 먼 친척인 김 간호사님께 혜은이를 맡기고 김미나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숨어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왜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는지. 서준 씨,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나는 거의 다가갔지만 증거를 완성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 상자 안에 내가 모은 모든 것이 있어요. 부디 우리 하은이를 지켜줘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으로 정의를 되찾아줘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수진. 편지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집어들어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연결하자 몇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은행 거래 내역서, 통화 기록, 그리고 날짜가 찍힌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 그는 가장 먼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열었다. 사고가 있기 3주 전, 자신과 파트너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리버사이드 개발 계좌에서 240억 원이라는 거금이 해외 유령 회사로 송금된 내역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돈은 수진이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구로구 주택 사업에 투입될 자금이었다. 그리고 그 송금을 승인한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최민혁.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 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던 최민혁의 얼굴. 회사가 어려울 때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던 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사고 며칠 전 늦은 밤 자신의 차가 정비되던 정비소 근처의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민혁은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다. 그 남자의 작업복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정비소 로고가 박혀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배신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든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그는 백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남긴 증거도요. 백탐정과의 통화가 끝난 후 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혁, 그 이름이 독처럼 그의 혀끝에서 맴돌았다. 20년 지기 친구, 사업의 동반자, 그의 아내와 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어주었던 남자.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의 슬픔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슬픔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태연하게 동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다. 7년간 그를 지탱해온 슬픔이라는 기둥이 무너지자 그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분노의 공간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백탐정의 사무실을 찾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수진이 남긴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백탐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사무실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CCTV 영상을 차례로 확인했다.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침착했지만 미간에 잡힌 희미한 주름은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 회장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송금 내역과 정비소 근처에서 찍힌 이 영상만으로도 최민혁을 기소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자백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자백 말입니다. 서준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진의 4년간의 고독한 싸움에 대한 마침표였고 그가 직접 매듭지어야 할 복수였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메마르게 울렸다. 백탐정은 서랍에서 값비싼 만년필처럼 보이는 작은 장치 하나를 꺼냈다. 방영, 20피트 내의 모든 소리를 녹음합니다. 우리는 최민혁이 자백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수진 씨가 죽기 직전까지 그를 거의 다 잡았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녀는 장치를 서준에게 건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준은 서재 한쪽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섰다. 몇 년 전 최민혁과 함께 낚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악마의 조소처럼 보였다.
그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 액자를 부숴버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2시간 후 서준은 해링턴 타워, 아니 이제는 최민혁 타워라고 불리는 빌딩의 로비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수진이 시작한 일을 끝내러 왔다. 그는 아내의 이름으로, 그리고 잃어버린 딸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러 왔다. 그는 최민혁의 비서에게 안내를 받아 45층 코너 오피스로 향했다. 사무실은 도시를 정복한 왕의 영토처럼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준아 최민혁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그를 맞았다. 서준을 몇 년 동안이나 속여왔던 바로 그 미소였다. 여긴 어쩐 일이야. 아직도 그 구로구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아니,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왔어. 미녀가.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수진이랑 혜은이 죽고 나서 네가 해준 모든 것들 말이야. 최민혁의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물론이지. 우린 파트너이자 친구였잖아. 친구였지. 정말. 서준은 녹음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런데 말이야.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우리 가족을 죽게 만든 그 브레이크 고장 말이야. 타이밍이 참 절묘하지 않았어. 그 순간. 최민혁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사라졌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혁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혹한 계산이 들어섰다. 그는 잠시 서준을 관찰했다. 마치 체스판 위의 상대 말을 분석하듯이. 그러고는 웃었다.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공허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유령을 쫓고 있는 건가? 서준아,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됐잖아. 그의 목소리는 동정이 아닌 경멸을 담고 있었다. 유령이라고 서준은 차분하게 되물었다. 내 프로젝트, 내 고객, 내 회사를 차지한 건 유령이 아니었지. 네가 내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 회사를 구했다고. 아니, 넌 내 비극을 발판 삼아 내 왕국을 건설한 거야. 최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이 회사를 구한 건 사실이야. 네가 감상에 젖어 그 돈 안 되는 주택 사업에 수백억을 쏟아부으려 할 때 나는 우리 모두를 구한 거라고. 나는 우리 둘 다 부자로 만들어줬어. 240억을 훔치고 내 가족을 죽여서 말이지. 서준이 마침내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살인. 그 단어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칼처럼 갈랐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마치 도시의 왕처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서준은 그가 부인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최민혁이 마침내 돌아섰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차갑고 무감정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진실을 원해. 서준아 좋아. 브레이크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났어야 했어. 그 한적한 주택가가 아니라 너도 그들과 함께 죽었어야 했지. 깨끗하고 간단하고 수익성 있게. 그 고백은 독처럼 공중에 퍼져나갔다. 서준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통제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다. 그는 수진이 시작한 일을 끝내야 했다. 왜? 그 한마디 질문에 7년간의 고통과 의문이 담겨 있었다.
왜냐니 네가 시장 가격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에 수백억을 낭비하려고 했으니까. 네, 그 물러터진 마음 때문에 우리 둘 다 파산할 뻔했으니까. 너처럼 약한 놈들은 제국을 가질 자격이 없어. 최민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소름 끼치는 무관심이었다. 나는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야. 불행히도 내 아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했더군. 그들이 죽음을 위장했다는 걸 깨닫는데 몇 년이나 걸렸지. 그 말은 서준에게 최후의 일격이었다. 수진이 4년 동안 공포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이 남자의 탐욕 때문이었다. 7년. 최민혁, 7년 동안 나는 내 가족을 애도했고 너는 훔친 돈을 세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최민혁이 조롱하듯 물었다. 그는 서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말했다. 수진이가 시작한 일을 끝내야지. 30분 후 그는 김 검사의 책상 위에 녹음 장치를 올려놓았다. 서준은 검사와 오랜 친분이 있었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김 검사, 이걸 들어주게. 그리고 나서 내 가족을 살해한 남자를 체포해주게. 최민혁의 체포 소식은 도시 전체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서준은 언론의 광란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모든 초점은 이제 성누가 병원 4PD 미호실에 맞춰져 있었다. 수진이 남긴 마지막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래를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최민혁의 체포는 정의를 향한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었지만 서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언론은 부유한 사업가의 비극적인 가족사와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그는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했다. 그의 세상은 이제 병원 400미호실, 그 작은 공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준이 조용히 지원한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김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폐렴은 잦아들었고 힘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의 눈가에 깊어진 걱정의 주름을 볼 수 있었다. 67세의 나이. 이번 일은 그녀에게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그녀가 영원히 미나를 돌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오후 서준은 두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다. 두 분께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수진이가 남긴 자원으로 그녀의 기억을 기리는 올바른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시더가든이라는 이름의 아파트 한 채를 제안했다. 좋은 학군이 있는 안전한 동네였고 할머니를 위한 현장 의료 클리닉도 있었다. 김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박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그런 월세는 없습니다. 서준이 빠르게 말했다. 완전히 두 분의 집이 될 겁니다. 수진이가 당신들께 주었을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미나는 서준과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제안의 무게를 가늠했다. 정말요, 단지 엄마의 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요. 엄마라는 단어가 서준의 가슴을 쳤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너의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그녀는 네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주 이야기했지.
김할머니는 서준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그들의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공포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을 내렸다. 미나야, 내 생각은 어떠니? 미나는 자신이 되어야만 했던 작은 어른처럼 진지하게 생각했다. 할머니가 더 좋아지시고 우리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좋아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준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미나를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오는 대신 시더가든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그들의 공간을 존중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미술관을 구경하고 미나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 먹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꽃, 그녀의 서툰 요리 실력, 그녀가 얼마나 미나를 기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미나는 조용히 들으며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나갔다. 그것은 두 사람을 잇는 조심스럽고도 신성한 의식이었다. 몇 주 후, 그들은 가정법원 조정관과의 논의 끝에 판사실에 마주 앉았다. 강지원 판사는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시하기로 유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미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미나야, 이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란다. 어른들이 너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싶구나. 미나는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가 무서웠을 때 저를 구해주셨고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엄마 수진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랑 사는 건 어떻겠니?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준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그러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저는 둘 다 가질 수 없을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여전히 미나로 남고 싶어요. 저는 혜은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미나니까요. 하지만 제 원래 이름도 잃고 싶지 않아요. 제 이름이 김미나 하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판사실 안의 모든 어른들은 숨을 죽였다. 아이의 지혜는 그들의 복잡한 법적 논의를 뛰어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한쪽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역사를 끌어안으려 하고 있었다.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거 완벽하구나, 아가. 정말 완벽해.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적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서준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법원을 나서자 그는 더 이상 박 회장님이나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김미나 하은의 아버지.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6개월이 지났다. 서울의 거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몸을 웅크렸다. 오크리지, 초등학교 강당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부모들의 기대감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겨울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프로그램 책자는 23명의 어린 연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준의 눈은 단 하나의 이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피아노 독주 김미나 하은. 그 이름은 지난 6개월간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의 증거이자 상처와 사랑으로 빚어낸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강당 안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기적이었다. 구로구에서 온 미나의 옛 이웃들과
강남에서 온 서준의 사업 동료들이 어색하게나마 한 공간에 섞여 앉아 있었다. 떡볶이 가게 사장님 로사 아주머니가 서준의 비서 옆에 앉아 있었고, 백수진 탐정은 앞자리에 앉아 무대를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준이 선물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김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몇 주 동안 저것만 연습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음악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음악적 감성을 타고난 아이는 처음 본다고. 무대 뒤, 미나는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 자락을 매만졌다. 수진이 가장 좋아했던 색이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미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음악 선생님이 다가와 긴장한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기억하렴. 아가, 완벽하게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음악을 통해 내 마음을 나누는 거란다. 알아요. 선생님, 미나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모두를 위해 연주할 거예요. 마침내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다. 김미나 하은, 아이는 익숙해져야 할 용기를 배운 아이처럼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의자를 조정하고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소란스럽던 강당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다. 우리 작은 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수진이 흥얼거리던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었다. 미나는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 음악으로 쓰인 서사시였다. 첫 번째 변주는 부드럽고 탐색적이었다. 소중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아이처럼. 두 번째 변주는 그리움과 상실감으로 고조되었다. 이별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단조의 선율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세 번째 변주는 희망으로 피어났다. 화해와 재회를 향해 오르는 장조의 화음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관객석에서 서주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모든 음표에 그들의 여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수진의 희생, 미나의 강인함, 상실 후 의미를 찾아 헤맸던 자신의 긴 시간까지. 마지막 변주는 모든 주제를 하나로 엮었다. 그것은 원래의 자장가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끝맺었다. 그것은 김미나 하은에게 속한 멜로디였다. 두 개의 삶에 걸쳐 세 부모에게 사랑받은 그녀의 독특한 경험에서 태어난 노래였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강당에는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왔다. 미나는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고는 선생님이 피아노 옆에 놓아둔 마이크로 걸어갔다. 이 연주를 세 분께 바치고 싶어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제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조차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제 엄마. 수진 엄마께 갈 곳 없던 제게 집이 되어주시고,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선택과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할머니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석에 앉은 서준을 찾았다. 그녀의 다음 말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모두가 제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했을 때도 저를 찾는 것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던 제 아빠, 박서준 아빠께. 박수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지만 서준은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딸만을 보고 있었다. 7년 전 잃어버렸던 아기가 아니라 그녀가 되어가고 있는 놀라운 어린 숙녀를. 그의 옆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눈물 사이로 웃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따뜻하고 조용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미나는 할머니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고, 서준은 백미러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저택은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은하게 퍼지는 할머니가, 끓여놓은 보리차 냄새, 거실 벽에 걸린 미나의 삐뚤빼뚤한 그림,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수진의 환한 미소. 그 모든 것이 7년간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온기로 그를 맞이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서준은 오랫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먼지 쌓인 앨범 한 권을 꺼내왔다. 그가 외면했던 시간,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앨범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수진이 있었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던 모습, 서준과 처음 만나 설레하던 모습,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모습까지. 미나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쓸었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꽃향기처럼 사진 속 엄마는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다. 엄마는 행복해 보여요. 미나가 속삭였다. 김 할머니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널 가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 널 품에 안고 우리 작은 별을 불러줄 때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했단다. 앨범은 하연이가 태어난 후의 사진들로 이어졌다. 서준의 품에 안겨 잠든 갓난아기, 수진의 무릎에 앉아 이유식을 받아먹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 눈에 작은 갈색 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100일잔치 때 찍은 사진까지. 미나는 자신의 오른쪽 눈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낯선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와 자신을 잇는 사랑의 증표였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서준은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다. 수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미나가 지금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는 마침내 과거와 화해하고 있었다. 앨범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미나는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청록색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오늘 밤 엄마가 제 연주를 들었을까요? 그 순수한 질문에 서준의 심장이 벅차올랐다. 그는 딸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의 텅 비었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미나를 안은 채 곁에 앉은 김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도 따뜻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물론이지, 아가. 서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모든 음표 하나하나를 다 들으셨을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그는 우리 모두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셋으로 나뉜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었다. 세 사람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완전한 가족이었다. 희생과 사랑, 그리고 영원한 멜로디로 이어진 세상 단 하나뿐인 그들의 집이었다.